네, 곧바로 2부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후위기 본질이 결국은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중간 퀴즈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그림, 이 와인잔 같이 생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제목이 전혀 달라요. 왼쪽의 그림은 전 세계 인구의 소득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고 밑으로 갈수록 못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상위 10%가 전체 지구의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거의 일치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뭐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예를 하나만 딱 단적으로 들자면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가에서, 자기 본인의 집에서 한 달 전기요금이 2천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기준은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돼요. 이런 애들이 전기를 빵빵 쓰는 거죠. 뭐 도대체 어떻게 한 달에 4천만 원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도저히 안 되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고 나머지 대부분 다 배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다지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재벌 기업과 그리고 잘 사는 부유층이 실제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들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건데요. 요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강력한 공범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경제 같은 거 공부할 때 경제 순환 곡선을 우리가 얘기하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한다. 생산, 유통, 소비, 생산, 유통, 소비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은폐된 게 있습니다. 뭐가 은폐됐냐? 자, 생산하기 전에 무엇이 은폐됩니까? 착취가 있습니다. 뭘 착취하느냐? 첫 번째, 노동을 착취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노동을 착취해서 생산해요. 근데 노동만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지구의 자원을 착취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 보십시오. 지구 자원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할 때 생산만 우리가 대량 생산만 강조했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대한 착취, 자원에 대한 착취는 은폐되어 있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했어요. 착취해서 그리고 유통하고 소비했습니다.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또 빠졌을까요? 만들어 놓은 거 생산품들을 다 폐기해요. 대량으로 폐기합니다. 제가 지금 신혼집을 차린 이후 한 6년 정도 애가 한 6살쯤 되니까 한 7년쯤 됐네요. 7년쯤 지나니까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나요. 그때쯤 고장나게 설계가 돼 있대요. 하나 둘씩 고장이 나서 새로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쓰고 적당히 쓰고 버리고 새로 만들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린 그렇게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 폐기하는 걸 또 어디다 버리냐? 못 사는 나라. 결국은 결론적으로 못 사는 나라. 혹은 못 사는 동네, 사람 많이 없는 동네 이런 데다가 폐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생산, 유통, 소비만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생산을 위한 착취가 벌어지고 소비 이후엔 폐기가 벌어진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은폐되어 있고 이 은폐된 영역에서 불평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평등은 은폐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자체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하나는 불평등이고 하나는 기후위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동조합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그 괴물들과.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도 여러분들은 맞서 싸우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꼭지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기후재난은 이제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되죠. 기생충 영화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잘 사는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면 캠핑해요. 자기 앞마당에서.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 반지하 사는 사람은 물에 잠겨버리죠. 윤석열 지대 때 반지하가 신림해서 잠겼죠. 실제로 저기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부터 피해가 온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후위기는 잘 사는 사람 때문에 기후위기가 도래했는데 피해는 누가 본다? 취약계층이 본다. 이 언밸런스를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기후위기는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비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법이 하나 이제 통과가 됐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 적응에서 중요하다는 건데 학교 급식실에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인력 식수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하는 등등의 법안이 지금 통과된 거잖아요. 지금 지금 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또 본회의 통과까지 아직 과정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기후 적응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앞으로 기후 위기는 점점 심화될 거기 때문에 심화된 조건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것인가를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망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이 할 핵심적인 역할이고 이거는 기후 적응은 그래서 뭐냐?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제예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6살이거든요. 우리 6살에는 태어나 보니 기후 위기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미래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기후 위기 대응에 지금 대응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이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세대별로 불평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우리 자식 세대들이 성장했을 때는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의 6분의 1을 강제로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일 건데? 그거를 미래 세대의 책임으로 다 전가해버리는 거 매우 무책임하지 않냐. 바로 지금부터 하는 거. 이것도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는 한 개의 어떤 환경 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다. 그리고 뭐는 불평등은 기후위기 가장 강력한 공범이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기후 적응이 중요하고 학비노조는 매우 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저는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클릭한다면서 경제 행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 성장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재생에너지 대전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녹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성장이 들어간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전환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재생에너지 전환은 맞는데 기업 중심이 맞는가? 이거 지금부터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했죠. 돈을 안 풀었어요. 그래서 다들 힘들게 됐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확장 재정한대요.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국민성장펀드를 이번에 조성한다고 했어요. 150조나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보시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등, 바이오 등등입니다. 다 신산업 이런 데다가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확장 재정은 옳지만 저는 이거 우려돼요. 왜? 또다시 그동안 하던 성장의 공식 있죠. 재벌 대기업들에게 특혜 몰아주기, 규제 완화해주고 돈 때려 넣어주고 공적 자금 때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또 가는 방향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 그랬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역점 사업입니다. 호남 쪽에 논밭이 많죠. 땅값이 싸잖아요. 거기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쭉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고속도로로 서울로 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호남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전기를 쏴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보세요. 고속도로잖아요. 화살표 보시면 올라가는 것만 있어요. 상행선만 있어요. 고속도로면 하행선도 있어야지. 하행선이 없어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방에서 생산해서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는 개념인데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대기업 지원 정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이 지금 과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또다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을 희생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를 쏘려면 그냥 에너지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송전탑을 쭉 건설해야 돼요. 그리고 송전선로도 건설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해저터널로 쏘겠다는데 해저터널로 쏘는 거는 계획이 없어요. 해저터널로 쏜다고 해도 거기서 전기를 쓸 게 아니잖아요. 육지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송전탑 건설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게 최소 1100km예요. 어마무시한
송전탑을 건설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저기에 난개발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에너지 그래서 최소한 52개 가량에 되는 초고압 변압소 같은 것들이 쭉 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쪽 중심에는 고압 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밀양 할머니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쪽에서는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쪽 인근 주민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게 되겠죠. 이 모든 이 동네 곳곳에 다 이거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고 이 난개발 과정에 생태 파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결국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건데 그럼 에너지를 누구 돈으로 하느냐? 결국 기업의 돈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결코 에너지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낸 기업 입장에서 그 영향력이 가속화되겠지요. 에너지가 민영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민영화를 거의 앞서서 했던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30%, 약 80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왜? 에너지 민영화하면 돈이 비싸져요. 왜? 여긴 기업의 논리, 이윤 추구의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를 민영화하는 것도 문제죠. 민영화하는 건 비싸져서 문제입니다.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에너지가 활용돼서 문제예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상당수가 해외 기업입니다. 해양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70%가 해외 기업이에요. 에너지가 민영화됨을 넘어 에너지 주권마저 위협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네모판에 가져왔는데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는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곡창지대에다가 철로가 쭉 놓였다. 근데 지금은 뭐다? 전력을 지방에서 생산하고 지역을 수탈하기 위해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어떻게? 송전선로가 놓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냐? 저게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거 얘기 들어야겠네. 아까 말했던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실제 고속도로는 아니고 저렇게 그냥 송전선로를 까는 거예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장수를 찾아보실래요? 광양의 장수, 남원의 장수, 장수와 옥천, 장수와 무주, 영동, 장수와 광양과 신장수. 무슨 말이냐? 장수라고 하는 동네를 매개로 하여 송전선로가 하나의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처럼 모인다라는 거예요. 저 동네를 어떻게 하겠다? 난개발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 지대, 저 지역 실제로 이 공사가 착공되기 시작하고 밀어붙이게 된다면 저는 저쪽 지역에 다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에서 다 이제 지역의 주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센세이션한 계획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6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전력 수요량이 10기가와트예요. 10기가와트 하면 좀 감이 안 오시죠? 원자력 발전소 10개 정도. 예.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서 쓰겠다? 용인 한 곳에서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서울, 인천, 경기 다 합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력을 용인 한 군데서 쓰겠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용인에.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LNG 발전소를 용인에 6개를 건설하겠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에요. 그래도 전기가 부족하니까 호남에서 끌어쓰겠다.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동해에서 석탄발전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직까지 쓰고 있는 그 석탄발전소에서 케이블 연결해서 이렇게 전기를 수도권으로 쏴주겠다. 이런 망국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때 졸속으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물 먹는 하마예요. 하루에 170만 톤 정도의 물을 씁니다. 용인에 댐이 있나요?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팔당댐이나 주변에 한 2개 정도 댐을 끌어와도 부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업을 박아놓고 나머지는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는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크게 걱정됩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의 노동 문제, 장시간 과로, 반도체 산업법에서 52시간 적용을 예외 규정을 둔다를 비롯하여 또 이제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이런 노동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실가스 감축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기후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업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올인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인에서는 저렇게 막 주민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트랙터 몰아서 투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노동 부문에서 분명히 진보적 정치 공간이 열리고 일정하게 관철되는 부분들도 뭐 노조법 2, 3조를 비롯해서 있긴 있습니다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크게 다르진 않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을 강조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하지만 이건 기업 중심, 반기후적인 대기업 특혜 위주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조 자체가 방향을 좀 약간 잘못 잡은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건설 같은 것도 윤석열 뭐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수립하던 것들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 공항이 뭐 30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굴러가는 건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근데 지금 10개 정도 더 짓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계획을 왜 짓겠냐는 겁니다. 독일이나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는 있는 공항도 폐쇄하는 상황인데 왜? 공항에서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가 온실가스를 최고 많이 배출하거든요. 철도보다 20배 정도 많이 배출해요. 1인당. 그렇게 따졌을 때 공항을 타야 돼. 공항을 하는 것이 맞냐. 교통을 공공교통으로 바꾸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NDC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인데 이런 부분도 소극적이고요. 정의로운 전환. 한마디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부재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 보시면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데 줄줄이 폐쇄됩니다. 왜? 사용 기한이 끝났어요. 폐쇄해야죠. 우리나라도 이제 탈석탄 클럽에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입은 했는데 저 많은 이제 석탄 발전소를 폐쇄됩니다. 그런데 저들의 고용 대책은 없어요. 당장 2026년 6월을 보실까요? 하동에서 지금 석탄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하는데 하동 주민들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석탄 발전소가 날아가죠. 그럼 그쪽에 있는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기 딸려 있는 산업들 있죠. 그런 것들도 줄줄이 도산하게 생겼는데 지금 대책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생계가 파탄남을 넘어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이 분노한 게 올바른 기후 정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동안 전 세계 어떤 그린 레시 같은 상황을 보면 이게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분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극우 세력들이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렇게 형성이 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계속 강조했던 것은 기후 적응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투쟁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녹색 단협은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금속노조를 비롯해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그 공식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노조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 시간 단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핀란드 사례인데요. 핀란드에서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곧바로 드러나는 게 뭐냐? 온실가스가 20% 정도 감축되더라는 겁니다. 네, 왜? 주 4일제를 하면 출근을 하루 안 하잖아요. 차를 안 타도 돼요. 건물에 에어컨이든 난방이든 안 돌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실가스가 즉각적으로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저는 매우 중요한 노동의 의제이자 기후의 의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은 기후정의예요. 녹색 단협하는 거 기후정의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투쟁도 대부분 기후정의입니다. 녹색 일자리는 뭐냐? 이런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산업 전환에 의해서 산업을 전환하게 되잖아요. 가장 단적인 사례로 석탄발전소에서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고용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환의 과정,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의 과정에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일자리 이런 것들을 대거 만들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의 어떤 착취를 줄이고 하는 것들도 저는 기후위기에서 중요한 우리의 대응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풀뿌리와 연대하는 문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왜? 노동조합의 문제? 노조의 그
좁은 시야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우리 그 기후 의제와도 연대하고 그렇게 시야를 넓혀 나가는 것, 정치에 함께 개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과제지 않나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진보당의 경우는 좀 방향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공화국을 10년 안에 만들 것인가 라는 걸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뭔가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집권하면 근데 그 세상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좀 단초를 제시한 게 바로 모두를 위한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용화하자는 거예요. 공용화한다. 공용화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다. 버스가 지금 민간 업체가 매우 기형적으로 노선권을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노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용화시켜냄으로써 그 주민들의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공공교통을 씀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연결되는 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버스에 대한 영역도 공용화 하자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중심으로 대부분 지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용화시키기 위한 그런 법과 제도를 이미 발의했습니다. 정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거든요. 대표 발의. 이런 것들도 저는 우리 사회에서 펼쳐나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고 향후 10년 안에 공용화는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용화를 우리가 많이 이뤄내서 왜? 재생에너지만 놓고 봤을 때 햇빛과 바람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돈벌이 하는 건 부당하죠. 헌법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의 소유로 해서 그 이득을 함께 나누고 공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생에너지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 기후 공동 책임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기후를 파괴해 온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세금을 더 많이 물리자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기후 적응, 기후 대응에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반전평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군사적인 영역에 매우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그 안보 위기 뭐 등등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매우 좋아요. 훌륭하다. 군축하는 거. 그다음에 남북이 함께 서해에서 뭐 공동 풍력 발전소 같은 거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력을 넓혀 나갈 수가 있죠. 공동의 기후 대응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우리 진보당 기후 정책의 기본 골자입니다. 민간의 소유를 공공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고 노동자 농민들의 기후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후 정치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동안의 세계관은 에너지는 상품이야. 돈벌이 수단이야. 그다음에 이걸로 우리는 이윤을 극대화할 거야. 그래서 민영화시키고 시장화시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을 하자는 건데 에너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재야.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돼. 생태적 한계 내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공영화시켜야 되고 민주화시켜야 된다. 민간 자본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폭주할수록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폭주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통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자본주의 체제가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적과 싸우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노조 활동이 기본적으로 기후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보가 집권해야 기후정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가 아니죠. 아주 획기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고 지금부터 그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후정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사회를 이제 공동체가 돌보는 세상으로 화석연료,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거 말고 공공재생에너지의 세상으로 기업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주도해 나가는 세상으로 세상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